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가볍게 데일리 리포트와 워렌 버핏 웨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단 데일리 리포트 주제를 봐보면 글로벌 AI 인프라 전쟁, 이 부분과 머스크와 트럼프 정치 리스크 변동성이 감소될 것이다. 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종목별로 간단하게 주가 현황을 봐보면 테슬라가 다시 폭락을 많이 했다가 회복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고 팔란티어도 다시 한번 신고가 거의 가까이, 신고가일까요? 거의 132달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영국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와 M&A 기대감이 있어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가 펜실베니아 AI 투자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WWDC에서 시리 AI가 지연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발표 기대치가 미달돼서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도록 해보면 크게 사실 펀더멘탈 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AI 관련된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인프라를 중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뭐 약간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테슬라는 로보택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세가 될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 AI와 방위 계약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기대감이 있으면서 3.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나 감시 논란이 병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리스크로 적용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팔란티어는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데이터를 통한 감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잘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의 약 10억 달러죠. 10억 달러 규모 인수 발표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식 컴퓨팅 생태계 확장을 하고 여전히 아직도 기술 중심의 중장기 성장 초기 구간이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결국에는 글로벌 AI 인프라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머스크와 트럼프, 이 정치적 리스크가 변동성이 언제까지 과연 진행이 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AI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과 그 다음에 격차를 벌리고 있는 기업이 이제 있다라는 걸 우리가 뭐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애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시각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매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가격 목표를 270달러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AI 비전 속도는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인베스터닷컴에서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AI 수익에 대해서 46% 성장을 강조하면서 매수를 추천했고요. 애널리스트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완화 시에는 신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 평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도 공동 펀더멘탈의 축이 무엇인지, 결국엔 AI겠죠? AI에서 AI 인프라로 확장되고, 그 다음 클라우드까지 통합을 하고,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30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뭐 로켓랩 같은 회사들, 우주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어떻게 초기 우위점을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바라볼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넓은 시선에서 해야겠죠. 당장 투자를 하기보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기업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AI 패권 전쟁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I라는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사실 구글과 아마존,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각기 다르게 A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를 각기 다르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회가 아닌 구조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할 때다. 결국엔 구조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들이 어떤 마인드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그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그 AI가 단순히 AI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AI 인프라까지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펀더멘탈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기업들이 펀더멘탈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들은 사실 매일매일 다르게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점적이 되는 거는 정치적 리스크, 그 다음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그 경쟁, AI 경쟁이 됐든, 뭐 또 다른 경쟁이 됐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장기적인 시선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간단하게 데일리 리포트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워렌 버핏 웨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워렌 버핏 웨이 오늘은 제가 챕터 2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챕터 2에서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러 표시와 이렇게 모래시계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중점적인 주제는 이 달러와 모래시계다. 돈과 모래시계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시계에서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암묵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워렌 버핏 투자 수업인데요. 워렌 버핏 투자 수업을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단순히 저평가가 아닌 복리의 마법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리라는 건 결국엔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인격과 통찰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격과 통찰이 개인의 인격과 통찰도 포함되겠지만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도 버핏은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통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워렌 버핏이 초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하워드 호먼 버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로부터 도덕적 엄격함과 절제된 소비 철학을 배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가치관을 어떻게 배워서 정립을 했는지, 나만의 가치관을 우리가 정립을 하잖아요. 개인 스스로. 근데 여기에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또 중요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변 사람의 절약, 그 다음에 근본주의 사고방식, 결국엔 이 자본주의적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활동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관과 그다음에 이 절약하는 자세들, 이런 것들이 워렌 버핏이 초기에 영향받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언이 나오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아버지는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다루는 태도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진행을 하는데, 돈을 벌고 나서 그 번 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법론의 뿌리에 대해서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배웠다라고 하는데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굉장히 투자계의 명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이 방법론, 흔히 말하는 이 가치 투자나 투자의 투자 방법론의 뿌리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안전 마진, 결국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 마진을 갖고 있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예,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그냥 자산 가치가 아니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순수한 자산의 가치를 바라보려고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평가 매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저평가 매수도 굉장히 당연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좋은 기업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점은 시장보다 기업을 사는 사고법. 우리가 시장,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시장, 그 다음에 뭐 이커머스 시장, 그 시장 자체를 우리가 구매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 헷갈릴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지, 이 벽을 쌓고 제대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기업을 사는 사고법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로 위험을 관리하는 법. 결국에는 그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기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기업이 현재 매출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순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리스크, 이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와 요즘의 가치주의 차이는 무엇일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은 이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는 말 그대로 사실 가치 투자라는 단어가 워렌 버핏이 처음부터 주창을 한 건 아니라고 해요. 책에서 봐보면. 그래서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원래 가치 투자라는 얘기가 없었는지 버핏이 계속해서 기업을 보고 기업의 수치도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저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숫자와 그 다음에 약간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용, 가격 부분이죠. 그 부분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진들, 운영진들이 어떻게 기업을 잘 운영하냐.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뒤에서 계속 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가치 투자의 개념을 조금씩 정립하고 유연하게 바꿔갔습니다. 근데 요즘의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가치주, 대표적인 가치주 중에 하나가 뭐 코카콜라나 애플 같은 기업이죠. 네. 굉장히 오래되면서 기업을 잘 운영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이 가치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는 사실 완벽히 가치 투자라는 요즘의 가치주의 개념보다는 약간 작은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개념에서 지금의 가치주의 개념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치주라는 이 가치 투자의 개념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유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또 필립 피셔입니다. 필립 피셔는 질적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좋은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좋은 기업은 그럼 정말 좋은 기업일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거와 함께 연결되는 키워드가 바로 경쟁 우위입니다. 즉, 경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장기 성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요점은 숫자뿐만 아니라 수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 그 다음에 경쟁력, 그 다음에 그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들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좋은 기업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를 기업의 문화와 경쟁력, 리더십까지 판단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기업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내부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접하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사실 접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S&P 500에 편입이 되냐, 아니면 또는 편출, 빠져나오게 되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 기업의 경쟁력을 볼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기업의 경쟁력, 매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이 리더십이죠. 그 기업의 리더십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사실 내부자들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냐?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죠. 네. 그 다음 애플과 같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과거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라는 리더십이 있을 때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적인 성장까지 이어지고 경쟁 우위까지 되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조금 위대한 기업인지는 조금 헷갈리는 상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버핏은 이 피셔를 통해서 숫자 뒤에 있는 진짜 사람과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즉 뭐냐? 매출, 뭐 이익, 순이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로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리더십, 그 다음에 기업의 문화. 이 기업의 문화와 리더십을 이끄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이 발생하고 사람을 통해서 기업의 문화가 이렇게 테두리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 그 다음에 뭐 PBR, PER,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CEO가 누군지, 대표가 누군지, 그 대표는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해보면 바로 찰리 먼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찰리 먼거와의 얘기입니다. 네.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과 이 지적 전환의 동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찰리 먼거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협업한, 뭐 같이 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워렌 버핏 외의 책에서는 이 버핏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전환의 동반자. 네. 그냥 동반자가 아니라 이 지적으로서 워렌 버핏의 지적 전환을 도와준 동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멀티프레임 사고, 그 다음에 복리 사고, 그 다음에 인문학입니다. 이 멀티프레임 사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연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멀티프레임.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멀티프레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멀티라고 하면 흔히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예. 여러 개가 멀티라고 하고 프레임은 우리가 하나의 규격을 얘기를 해요. 즉 멀티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규격으로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즉 유연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고 C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기업이 뭐 2020년도에 위대한 기업이었다. 그럼 이 A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위대한 기업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도 살펴볼 수 있는 이 유연한 사고, 이 멀티프레임 사고가 그 부분으로서 버핏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복리사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찰리 먼거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뭐 10년 동안 기업에 투자를 할 거 아니면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복리로서 기업에 투자하는 거. 네. 특히나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 10년 넘게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봤다라고 해요. 그만큼 찰리 먼거는 버핏만큼 복리에 대한 사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문학. 우리가 인문학 얘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찰리 먼거가 얘기하고 있는 인문학은 굉장히 범위가 더 넓어요. 단순히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나 물리학, 철학, 법학
그거 관련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공부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공부하면서 멀티프레임 사고와 복리 사고까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실 때, 투자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이렇게 뭐 그래프 보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세상과 연결되어서 나온 교육 관련된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요점은 싸구려 기업보다 비싸더라도 뛰어난 기업이 낫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그런 것들 투자를 할 때, 처음 투자할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투자할 때, 아, 애플, 뭐 아마존.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 맨 처음에 투자를 할 때, 그때 애플이 뭐 150달러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 당시에는 150달러 비쌌어요. 그래서 아 이거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었죠. 근데 그래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수익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단순히 저렴하고 싸구려 기업들 여기에서는 좋은 기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가격이 싼 기업을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비싸더라도 비싸더라도 뛰어난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낫다. 뛰어난 기업에 공부를 하는 게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네, 이것도 제가 첫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폰이란 걸 구매를 할 때 가격을 지불하죠. 네. 그리고 나서 아이폰이라는 가치를 얻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치는 아이폰이라는 하나의 기기가 아니라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사용자 경험과 소프트웨어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할 때의 우리의 편안함, 직관적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해보면,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프로세스를 요약을 해보면, 이것도 제가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4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중심의 종목을 선정한다. 두 번째로 낮은 회전율 포트폴리오. 세 번째는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의 할인 현가 평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개인적 기질의 중요성. 시장 변동성에 무감한 태도. 사실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사업 중심 이 종목 선정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잉여 흐름 할인 뭐 평가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잘 되더라도, 네 번째 때 이 민감한 태도. 예를 들어서 막 시장이 막 흔들려서 지금처럼 막 머스크와 막 지금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막 테슬라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막 다 매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는 다 매수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네 단계 프로세스, 특히나 이 네 번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나의, 나의 이 투자하는 기질, 나의 성격은 어떤지, 내가 평소에 흥분을 많이 하는지, 어느 때 내가 흥분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변곡점이 저평가에서 복리기업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타이틀은 그레이엄식 투자에서 버핏식 투자로의 진화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저평가된 기업을 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렌 버핏은 굉장히 계속해서 공부를 또 했다라고 해요. 공부를 하고 스스로를 진화시킨 거죠. 네. 그러면서 워렌 버핏만의 투자 철학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이 물론 투자를 굉장히 잘 했지만 워렌 버핏의 투자가 계속해서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을 유연하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PBR이 낮은 기업, 그러니까 여기에서 PBR은 PBR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업의 뭐 매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지표들이. 그 지표들에 대해서 흔들리기보다도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이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가치 평가를 해보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PER이 500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주가가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PER이 이렇게 500까지 넘어가면은,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두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팔란티어 맨 처음에 투자를 할 때 PER이 100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팔란티어를 저도 투자 안 했어요. 근데 팔란티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계속해서 신규 계약을 맺고, 협약을 맺고, 뭐 이런 파트너십을 맺는 걸 보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정말 기업의 효과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PER보다 이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들, 그다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명확하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돼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물론 기업의 지표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표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벤저민 그레이엄 때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워렌 버핏 때부터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지표들이에요. 그 지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표와 함께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이 세상에 가져다 줄지, 그렇게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저에게도 두 가지 질문과 실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은 10년 후에도 복리로 성장할 기업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저한테도 어려워요.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과연 10년 후까지 남아있을지 좀 고민이에요. 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에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5년까지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 10년 후까지 팔란티어보다 더 좋은 기업이 전 남아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팔란티어를 중간중간 조금씩 뭐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마다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팔란티어를 5년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0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네.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은 숫자 중심인가요? 이야기 중심인가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숫자와 이야기 두 가지를 좀 최대한 중립적으로 50대 50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겠죠. 테슬라는, 사실 테슬라의 숫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과거에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렇고 뭐 2008년에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숫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야기가 환상적이었죠. 화성에 가겠다.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리고 로봇을 만들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을 어느 정도 해오고 있어요. 물론 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하다. 아, 일론 머스크가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자율주행처럼 또는 옵티머스 로봇처럼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거시적인, 장기적인 시선으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와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과 명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에게 있어서 투자란 기업을
이해하는 인문학입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부는 돈이 아니라 기질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네. 기질이라고 하면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 성질에 해당하겠죠. 네. 그다음 지식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흥분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질도 물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을 변화시키려면 워렌 버핏 웨이 같은 좋은 책과 이런 위대한 책과 계속해서 학습, 지식을 넓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버핏의 명언을 보도록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ock market is designed to transfer money from the active to the patient.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patient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마켓은 디자인되어 있다, 설계가 되어 있다. 돈이 이동하도록, 액티브된 것으로부터 돈이 이동하도록. 누구에게? 페이션트에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 페이션트라는 단어에는 인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복리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투자를 하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에 우리가 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돈의 흐름에는 복리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다. 인내해야 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션트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모든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 보셔야 될 단어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페이션트라는 단어 하나 딱 갖고 가시면은 오늘 챕터 2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워렌 버핏 웨이 챕터 2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챕터 3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워렌 버핏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 투자 수업이죠. 투자 수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